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문종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정전식과,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경정전식과, 계정전식과를 정비하여 간품에 넣고 놔줌에 따라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시정전식과, 그 다음에 계정전식과는 전현직에 지급했죠? 수조권을요. 문제는 전직에 주다 보니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경정전식과한테는 현직자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게 되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봉제 실시, 1년에 2번 녹패를 지닌 관리에게 쌀, 보리, 배, 비단 등을 지급하였다. 그 정도. 사회정책, 3원 신수법, 제수 신문에 3위 이상의 현관이 입혀야 범죄의 조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성을 강조하는 거. 3심제, 사형수에 대해서 3심제를 제도화했다.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동서대비원, 별표, 재작년 기출이죠. 정종 때 한자치료와 빈문규율 기구를 위해서 설치한 대비원을 개경의 동쪽 서쪽에, 동서대비원 가지고 말장난 치는 거야 이거. 동서대비원.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동서니까 개경 서경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개경에서, 그죠? 개경에서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였다. 대자 대비의 줄임말이에요. 불교에서 쓰는 용어죠. 대자 대비의 줄임말을 대비원 이렇게 하죠. 동서 대비원. 답헌손실법. 현지 경작 상황을 지방간이 조사 후 농작의 피해 정도에 따른 세금을 줄여주는 답헌손실법을 시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여드렸다. 답헌손실법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이제 고려 시대에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수확량 일부를 국가에서 조세로 징수하는 과정을 갖다 우리는 답헌손실법이다. 그러니까 매년 똑같은 수확량이 풍년이 들면 좋겠지만 풍년이 들 수는 없잖아요. 매년, 그죠? 흉작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이 부분을 반영해서 만드는 제도가 답헌손실법이다. 이렇게. 여기 이제 고려 조선까지 오죠. 조선 초까지 오죠. 이게 세종 때가 되면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죠. 이게 여러분 알고 있는 공법이에요.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교육제도, 국자금 정비. 국자학의 학생이 재학년을 정하고 성적 우선자는 중도 퇴학, 성적 부족한 자는 중도 퇴학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국자금 재생 고교법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학에도 있지 않나요? 지금 현재 뭐 F 학점을 맞게 되면 뭐 학사 경고, 뭐 2회 이상 뭐 3회쯤 되면 뭐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쓰는 용어가 학사 경고 다음에 퇴출되나요? 뭐라고 그러죠? 퇴학?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교육제도 됐고요. 국자금 됐고 사학 볼까요? 채충의 문헌공도 구제학단을 비롯한 사학 10여도가 융성하여 관학이 쇠퇴하였다. 쉽게 요즘에 국립대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립이 있을 거거든요. 국립대학은 원래 국자감 얘기하는 거예요. 성종 때 만들었던 것들이죠. 근데 문종 때 되면 우리 문종 때 보통 우리 고려 중대 시기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중대 시기. 중대 시기가 되면 국학이 쇠퇴해요. 국학이 쇠퇴하고 대신에 사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학이 발전합니다. 자, 사학 발전 대표적인 사가 채충입니다. 사학이 발달하는데 대표 인사가 채충이다. 채충은 문화시중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넘버원을 역임했죠. 원래는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인사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역임을 끝나고 난 다음에 퇴임 이후에 쉽게 해서 학교를 하나 설립했다는 뜻이죠. 요즘쯤 학원이겠지. 그리고
공무원 시험, 요즘 말로 하면 그 당시에 치면 과거시험이겠죠. 네,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립대학 즉 국자감 출신들은 합격률이 떨어지더라. 합격률이 떨어지더라. 대신에 사학에 다녔던 애들은 합격률이 점차 증가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 첫 번째가 최충이라는 사람이 역할을 했고 그 사람이 세운 학교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일명 문헌공이죠. 최충의 호가 문헌공이죠. 도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호를 쓰는 거고 도는 학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문헌공도가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구제학당이라고 하더라. 문헌공도의 구제학당이라더라. 이건 집제자죠. 문헌공이 세웠던 학교에 9개의 건물들이 세워지더라. 증축되더라. 무슨 이유일까?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돼. 수준별. 영어로 치면 레벨업 수업이 이루어졌다. 그죠? 레벨업 수업이 이루어지겠다. 레벨업. 수준별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요걸 포함해서 12개, 12개 학교가 더 있더라. 12개 학교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12개 학교가 전부 다 개경에 있더라는 뜻입니다. 아셔야 된다. 서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경에 존재하더라. 요즘 말로 바꿔보면 지방에 공무원 학원이 없고 서울에만 노량진, 신림동, 종로, 대방 이런 쪽에만 강남 포함해서 이런 쪽에만 서울에만 총 12개의 학원이 있고 지방이 없더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죠. 요즘에는 21세기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들의 공무원 학원들이 성행을 하고 있죠. 또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동영상을 통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진짜 자신 있는 분들은 독학을 통해서 남들이 1년 만에 합격을 갔다가 5년, 6년 해서 합격하는 되게 낭비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도 하는 얘기가 되게 미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독학을 3년, 4년, 5년 한다는 거예요. 비용은 들지 않지만 그 시간적인 비용 그거 무시 못합니다. 우리 젊은 청춘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0만 원 투자한다면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무원 월급 한 200만 원 받아서 한 달치만 가지고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수험생도 마찬가지죠. 발전한 이 세대에 그죠? 인터넷이 발전한 세대 이렇게 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혼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전문적인 수업을 듣는 것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매번 강조합니다. 어차피 빨리 한 바퀴 두 바퀴 돌리시고 문제풀이 빨리 돌려서 본인들이 합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빨리 올려놓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독학은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시험 문제 난이도가 예전 30년, 40년 같지 않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경쟁자들의 수준이 나보다 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주변 경쟁자들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진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대충 안 됩니다. 기억 잘 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가겠습니다. 이어서 갑니다. 기타, 기인선상법. 기인 제도, 즉 향유의 자재를 소리 하나씩 잡아다 놨죠. 이게 점차 성격이 얕아졌다, 사라지기 시작했다. 남경 설치, 양주를 오늘 서울이죠. 남경으로 승격시켰다. 문종식이. 물론 숙종 시기에 이제 궁궐이 지어지죠. 불교 정책, 불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하엄정의 번찰인 흥왕사를 건립했다. 되게 중요한 점이 나오시죠. 불교사 부분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문종 시기의 개경에 흥왕사가 지어지더라. 흥왕사가 지어지더라. 그리고 문종의 넷째 아들이 의천입니다. 넷째 아들이 의천, 셋째가 숙종이 되겠죠. 의천을 출가시킵니다. 왕자죠. 왕자가 출가가 된 거고요. 11살에 출가가 됩니다. 그리고 12살에 흥왕사의 주지가 됩니다. 그리고 12살에 승통의 자리를 앉는다. 승통의 승려를
통소라는 자리에 앉았다. 누가? 그의 아들, 문종의 아들 의천이. 넷째도 승려예요. 예, 넷째도, 아니, 여기에 넷째, 다섯째, 도생이죠. 도생은 그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고급에는 주로 의천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문종의 셋째 아들 숙종이죠. 의천이 형이기도 합니다. 이런식. 이랬던 이제 의천이 12살에서 30살가량 여기서 흥왕사에서 주지 스님을 하게 됐고요. 30이 넘어 21살쯤 됐을 때 김포에서 이제 밀항을 하게 되죠. 밀항을 하게 해서 송나라의 국청사에서 천태종을 수학하고 오죠. 천태종을 수학하고 옵니다. 이게 정원스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정원스님. 유학을 마치고 온 다음에 다시 고려로 귀국하죠. 고려로 귀국하죠. 천태종에서. 그리고 고려 귀국을 한 다음에 자기 엄마, 그죠? 모후라고 그러죠. 모후. 그다음 형이 숙종의 지원을 받죠. 그리고 개경에 국청사라고 하는 절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봐요. 국청사라는 봐요. 그러면 본인이 송날에 공부했던 그 절이 국청사고요. 그 다음에 와서 새로 세운 것도 국청사입니다. 유학 가기 전에는 홍황사입니다. 이 절 가지고도 얼마든지 말장난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국청사의 대부분. 흥왕사 첫 번째, 그 다음에 국청사에 유학을 했고 유학을 마치고 오고 난 다음에 다시 개성에서 왕실의 도움을 받아서 국청사를 건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려에 천태종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천태종이란 가장 대표적인 교종의 왕실의 종파가 하음종이죠. 하음종에다가 천종을 합쳤다. 한우라를 큰 것이 합쳐졌다 해서 이거 천태종이라고 합니다. 잠깐 불교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건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그죠? 한 번 하고 던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불교에 대한 정책을 한번 살펴봤고요. 넘겨볼까요? 문종 이후에 이제 왕들 숙종 갈까요? 네, 숙종 보겠습니다. 숙종에 관련된 부분 국청사를 건립했다. 의천은 숙종의 지원을 받아 국청사의 주지가 되어 해동 천태종을 개창하였다. 바다 건너 왔으니까 해동 천태종을 하면 되겠죠. 살짝 이렇게 해동 집어넣으면 되겠죠. 바다 건너 동쪽에 우리나라 고려의 해동 천태종을 개창. 불교 통합을 위해 노력을 했다. 하음종에다가 기존의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이걸 천태종이랍니다. 남경 개창도감 설치, 김이재의 건의로 남경 개창도감을 설치해 남경을 정비하였다. 아버지 때 문종이 오늘날의 서울에 남경을 설치했고 학정 지은 인사가 이제 숙종이었다. 그래서 김이재라는 사람은 이제 풍수지리 되게 박식했던 인사로 소문이 나 있고요. 이 사람의 건의로 남경 개창, 남경 오늘날 서울의 개창 새로운 수도로서 이 도감을 잘라봐요. 돌람 임시관청, 새로운 임시관청을 만들어서 남경을 다시 재정비하였다. 그 다음에 궁궐을 지었다면 남경에 궁궐을 지었다면 좀 지울까요? 지금 왕이 바뀌었으니까 문종을 살짝 바꿀까요? 페이지가 240페이지. 남경이 설치됐다면 남경에 궁궐을 지었을 거거든. 그리고 남경 유수를 파견합니다. 이 궁궐을 총 책임자를 갖다가 유수라고 그러죠. 관직명이 유수, 남경 유수가 파견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경 유수, 계속 오타가 납니다. 정파, 유수를 파견했다. 그 다음에 합해주죠. 의천의 건의에 따라서 의천이 중국에서 송나라에서 유학 갔다가 많은 걸 보고 왔겠죠. 그래서 건의 주전도감, 주전하고 잘라봐. 화폐를 발행하는 도감, 임시관청이 만들어졌다. 그 대표적인 은병, 할구라고 합니다. 주둥이가 넓다고 해서 넓으로 활자를 씁니다. 주둥이가 되게 넓다, 할구랍니다. 되게 넓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넓고 여기도 되게
넓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렇게 음병, 은으로 만들었다 해서 음병, 다르지만 고액의 화폐겠죠. 고액의 화폐는 우리가 알다시피 유통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액의 화폐이기 때문에 유통이 실패한 것도 있지만 기타 다른 화폐도 있는데 실패한 이유는 상품 작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것, 매매할 수 있는 물건이 부족하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고 이거 내가 구매하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매매할 수 있는 물건이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유통이 실패했다. 해동 통보, 물론 해동 중보도 처음 발행하게 되면 해동 통보라 하고요. 밑에 살짝 저 해동 통보 밑에다가 해동 중보라고도 적으면 돼.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통보, 다시 만들었다 중보, 해동 통보, 사만 통보, 동국 통보, 사만 통보, 사만 중보. 많은 화폐가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유통에는 실패했다. 이유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유통이 활발하게 된 시기가 물어본다면 항상 기억하셔야 할 게 너무 시험에 잘 나오죠. 17세기 강해군 때 대동법을 실시하고 난 이후부터라는 사실을 기억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물론 조선시대 가면 또 하겠지만 하나를 쭉 잡아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적포 설치. 관악의 진흥책을 이어서 국자감의 서적 출판을 담당한 서적포를 담당하였다. 서적포를 설치하였다. 이거 문종 이후니까 지금 이거 숙종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착각했어요. 그래서 숙종 때 서적포가 설치됐다. 이렇게 시옷. 일종의 관악진흥책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악진흥책이다. 관악진흥책이다. 그 다음에 별무반 편성. 별표 한 5개 할까요? 가장 많이 나오겠죠. 숙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별무반이죠. 자, 보겠습니다. 별무반에 관련된 부분. 자, 보겠습니다. 숙종 때 윤간이라는 장군이 여진족을 공격합니다. 여진족이 계속 성장해 온다고요? 공격합니다. 공격이 왔으나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부분을 왜 실패한 숙종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보고하게 되는데 보고 이유가 뭘까요? 보고의 핵심은 뭘까요? 실패한 이유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기병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진의 기병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었고 또다시 윤관은 숙종에 보고해서 우리나라에 별무반을 만들 것을 건의하게 됩니다. 별무반이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세 개로 나눴죠. 기병을 보강하는 거죠. 기자가. 그 다음에 기존의 고병을 활용하고 그 다음 항마 여기 승병들입니다. 네, 승병들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부대 별무반을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여진을 공격하겠노라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들이죠. 여진을 공격을 하기. 근데 아쉽게 숙종이 윤관이 여진 공격을 보지 못하고 숙종이 사망하게 됩니다. 숙종이 사망하게 됐습니다. 그의 아들 예종이 왕위를 계승하게 됐죠. 예종 때 별무반에 의해서 여진족이 공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지방에 구성을 축조하게 되었다. 이 지역을 보고 있죠. 지금 오늘날의 함경북도 또는 남도 일부 지역이 포함되죠. 이렇게. 여기에 구성이 축조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여진족애들의 공격을 버티다 못해 얘들이 여진에게 동북 구성을 함부 되돌려줬다. 그겁니다. 별무반에 관련된 부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언제? 숙종 시기에. 그 다음에 기자사당 건립. 평양에 기자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이것도 이미 기출됐습니다. 숙종 시기에
기자사당이다. 우리 보통 당군조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자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중국의 주나라에 기자라는 사람이 우리 고조선에 왔다는 거야. 왔더니 우리 고조선 사람들이 애절과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더라는 거야. A 범절이 전혀 없더라는 거야. 품행도 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기자라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우리 고조선 사람들 교육시켜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 방법이 중국 역사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 시기가 지배했던 시기를 기자라 해서 기자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사당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고려시대. 이건 고려와 그 다음에 조선까지도 끊임없이 이렇게 연결됐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21세기에 가면 특히 조선의 중기 율곡 이이에서 엄청나게 기자라는 사람이 커지죠. 그래서 기자실기라는 책도 만들어지죠. 이이에서. 그 다음에 기자지 같은 책들도 만들어지죠. 기자에 대한 대표적인 중기시기의 책들이고요. 그러나 지금 21세기 우리 학회에서는 기자를 정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군조선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이만조선으로 바로 가죠. 21학회 내용은 당군조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만조선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셨죠? 네. 그래서 평양에 기자사를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 이것도 기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숙종때입니다. 예종가죠? 동북 구성을 축조했다. 누구? 윤관에 의해서. 자, 윤관, 오영충 등이 별말을 이끌고 여진족으로 토벌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 이후 여전히 조공을 약속하면 동북 구성의 반을 요청하였고 고려 이후 고려는 이를 수락하였다. 실은 지금 이 지문은 우리 국정교과서에 나온 내용 그대로의 지문입니다. 고등학생들 배우는 내용인데요. 실상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을 잠깐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설명하자면, 자, 우리가 이 구성을 축조했잖아요. 윤관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근무하고 있다고요. 구성을 지키고 있다고요. 근데 여진 애들이 끊임없이 공격이 온다고요. 끊임없이 공격이 와서 결국은 이걸 내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윤관도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죠. 이때 이제 척중경이라고 하는, 그죠? 척중경이 도움을 많이 받아 윤관이 구사일성을 살게 됐고, 훗날 윤관 사후에 척중경이 군사의 넘버원 자리에 오르게 됐죠. 그리고 훗날 이 사람 이자겸이 오른팔에 대해서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던 가장 핵심적인 인사가 척중경이 되는 거죠. 자, 실은 이렇습니다. 이 성을 뺏게 된 이유부터 살짝 보자면 출동했다고 이렇게. 출동해서 여진족 족장들 전부 다 만찬에 초대하는 거야. 만찬에 초대해서 이 족장들 전부 다 호위 무사 정도밖에 데리고 나눴다고. 이때 우리 별무반들 여기에 매복해 놓고 있다고. 저녁에 밥을 식사를 같이 하고 술도 같이 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술 한잔 먹다 보면 어떻게 느슨해질 거 아니야. 그죠? 경계도 느슨해지고 마음도 느슨해지고. 이제 틈을 이용해서 이 족장들 전부 다 죽여버렸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 동북구성을 축조한 거였어요. 실상은. 그래서 우리 책에 윤관이 나와서 어떻게 싸웠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죠. 약간 이 부분은 약간 우리가 좀 떨떠름하거든요. 우리 책에다가 저녁에 만찬에 초대했다가 갑자기 여진을 다 죽이고 거기에 동북 구성을 축조해서 우리 땅입니다 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밖에 안 하고. 그리고 지네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칠 테니 환불을 요구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되돌려줬다. 우리가 조공을 받았다. 이런 식이에요.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뺏은 땅이라면. 그렇잖아요. 생각해봐. 우리 땅에 왜 땅을 넘겨줍니까? 조공을 바치겠다 넘겨줘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 현대 21세 생각해봐. 똑같아. 그 시대는 이 시대는 똑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이거. 그래서 약간 모순점이긴 하지만 우리 국정교과서 책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생과 여러분들 사이는 이 내용도 있었구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구나 정도 우리가 살짝 되짚고 가보는 겁니다. 왜? 여기서 재밌잖아요.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잖아요. 이어서 가죠. 구제도감 해민국이 설치되었다 정도. 그 다음에 관악진흥책 7제 이 정도 7제를 설치했다. 국자감의 전문 강좌인 7제를 설치했다. 야, 니네들이 9개 건물을 지었다고? 최충이?
그럼 우리 서울대학교, 우리는 오늘날 서울대학교겠지. 그럼 우리도 7개 건물을 지어볼 거야. 7제. 7개 건물을 지어서 마찬가지로 레벨을 수업. 네. 사학에서 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모방해 보는 거죠. 양형고 설치. 국자감 학생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장학제된 양형고를 설치했다. 양형고 밑줄 긋습니다. 양형고. 양형고. 양형고 밑에다 줬습니다. 살짝. 네. 원간섭기인 충렬함 때 되면 네. 양형고의 이 돈이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 충렬함 때 새로운 게 하나 만들어. 이걸 섬학전이라고 부른다. 섬학전 하나 새롭게 만들어져. 이렇게. 섬학전. 기억 잘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청형각, 보문각, 일종의 학문 연구소 및 도서관을 설치했다. 네. 청형각, 보문각. 네. 교수님들 연구실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연구 공부할 수 있는 7급에서는 좀 이걸 세부해야 돼. 이건 궁궐 내에 있어. 궁궐 밖에 있습니다. 궁궐 밖에 있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7급에 하시는 분들은 혹시 있다면, 네. 간무 파견, 백성들의 유망을 막기 위해서,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속군 속현의 간무를 파견하게 됐다. 주현과 그 다음에 속현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시대. 관리가 파견된 것을 주현이라 하고요. 속현은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것을 속현이라 합니다. 그럼 세금 거두는 문제가 가장 심각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 주현의 향리에 가서 세금 걷기도 합니다만, 예종 때 되니까, 예종 때. 간무를 파견하더라. 임시관직이요. 예, 간무는 임시관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시관직인 간무를 파견해서, 이 지역에 백성의 유민을 방지하고, 그죠? 역할이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유망을 방지하고 지방견 파견되는 속군 속현에 파견하겠다. 물론 조세도 일부 담당하기도 하고요. 자, 주현과 속현에 대한 고려시대에 대한 부분이고요. 같이 해봐. 조선시대에는 속현이 소멸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조선시대 모든 주현의 관리가 파견돼요. 그만큼 조선시대에 모든 곳에 관리가 파견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왕권이 강화됐음을 반증하는 얘기다. 기초입니다. 행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외워야 될 수 있어요. 그죠? 이 정도니까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죠. 네. 예감. 네. 마트에 가면 비스켓 종류는 약간 좀 딱딱하고 맛 들을 게 없어요. 네. 예감.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예감. 근데 열심히 공부할 때 학교 갈 수 있는 예감은 들더라. 이렇게 외울 수도 있겠죠. 예감. 이 정도 외우기도 많죠. 네. 이 앞전에 잠깐 언급했던 것들이 있죠. 네. 복을 원하세요? 네. 보건국입니다. 네. 복을 원하세요? 예. 보건국입니다. 도교장요. 도교 사원인 보건궁을 설치하고 도사를 두어서 도교를 장려했다. 네. 그 정도 됐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여러분 좀 풀어봐달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꼭 풀어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243쪽에 통치조직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재밌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근데 꼭 봐야 할 부분, 출제가 꼭 한 문제 된다는 것. 네. 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사실. 자, 보겠습니다. 했던 부분이 약간 중복되기도 합니다. 자, 중앙정치조직부터 보겠습니다. 초기 같이 읽어보죠. 태조는 태봉, 신라, 당의 간제를 일부 수용하여 광평성을 두고 최고기구로 내봉성, 숭군부, 병부, 내성이 있었다. 태봉의 관제죠. 네. 태봉의 관제가 광평성이었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거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복습이니까. 광평성이었다. 그리고
장을 광치내라고 하였다. 이걸 고려가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수용해서 쓰는 거예요. 물론 훗날 이 광평성은 이제 문화시중으로 바뀌죠. 관직장을요. 중서문화성이죠. 광평성은 이렇게 바뀔 거고 광친에는 문화시중으로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문화시중의 장을 문화시중. 오늘날 국무총리급. 그러니까 그만큼 뭐죠? 그 고려의 어떤 그 개방성. 아까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나라 제도와 송해 제도, 그 다음에 태봉의 제도까지도 가져다 쓰더라. 훨씬 더 개방적이었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했던 게 또 나와있어요. 박스 한번 볼까요? 당의 영향, 삼성육부와 달리 중서성과 문화사업 이성육부제로 했다. 이성육부제 아까 했던 것 그대로 밑줄 그시면 되고, 송해, 추밀원을 번따서 중추원의 밑줄, 그 다음에 송과 달리 고려의 3사의 밑줄, 출납, 회계를 담당하였다. 독자적 기구, 도병마사와 식목도가 있습니다. 이건 앞전 했던 것들 그대로 가져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치제도, 이성육부제도, 이성육부제도 갑니다. 중서문화성 보겠습니다. 최고 간부로서 국가의 중요사를 결정하였다. 문화사회 관계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문화시중 밑줄 것이고 구성 재신과 낭사로 되어 있다. 재신 이품입니다. 정이품이 밑줄 것입니다. 고관으로 백관을 통솔하고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였다. 그 다음에 낭사, 정삼품이 밑줄 것이죠. 이하의 관리로 의사대와 함께 대간의 기능을 하여 비판과 간화했다. 이 낭사제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에 매년 나온 게 낭사죠. 아까 잠깐 언급하기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같이 보죠. 정삼품 이하의 관리입니다. 정삼품 이하의 관리로 의사대의 대관과 함께 의사의 대관과 함께 의사들은 원래 감찰 공무원들의 풍기 풍기 단속 낭사는 중서문화성이죠. 이렇게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의사대의 간원 의사대의 간원들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성 기능, 성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성 기능, 성대. 관직 임용시 그 관리에 대해서 되게 엄격하게 하는 제도. 대성제도 아마 대성제도가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244쪽 한번 볼까요? 대간제도 보겠습니다. 대성제도라고 되어 있죠. 244쪽 같이 보자고요. 244쪽. 자, 구성 의사대 간원과 중서문화상의 낭사를 대간이라고 합니다. 이네들이 권한이 있습니다. 간쟁, 봉박, 서경에 권한 부분에 밑줄 긋습니다. 권한 부분에 별표합니다. 별표 5개. 서경, 간쟁, 봉박. 이 기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뭐죠? 간쟁, 봉박, 서경. 자, 서경부터 볼까요? 서경. 관리 임명과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논의한 것이다. 관리 임명에 관련된 부분. 여기 볼까요? 관리 임명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법령의 개폐도 관련되어 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을 요즘 말들로 해보자고요. 땡땡 장관에 임명하고 싶다. 21세기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청문회라는 걸 통해서 검증을 하죠. 그죠? 검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
되게 많죠. 뭐 검증할 게 뭐 재산 관계, 뭐 집 관계, 뭐 학력 관계, 뭐 주소 이전 관계, 뭐 자녀들 문제. 되게 국회 청문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죠. 좀 좋은 취지로 했던 것들인데 요즘에 뭐 안 좋은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기도 하고요. 또 좀 한 번쯤은 다시 우리가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21세기 많은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고려시대 이미 실시됐고요. 조선은 더 합니다. 네. 고려도 마찬가지고요. 관리 임명, 법령 개폐하였다. 사람을 임명할 때 이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장단점들, 그 다음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 보겠다는 거죠. 꼭 기억할 것. 아까도 잠깐 모든 관리가 대상이다. 모든 관리가 대상이 되었다. 간쟁, 왕의 잘못이죠. 왕의 잘못을 조언, 왕이 어떤 행동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어드바이스 할 수 있다. 간쟁, 간한다. 간한다. 그다음에 봉박 뭐죠?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낸다. 왕명이 쭉 이렇게 교지가 내려올 거거든. 이 사람을 이 땡땡 장관에 임명할 거야, 내려온다고. 봤더니 내가 원치 않는 인물들이야, 여기서. 그럼 이 사람들 그대로 편지 봉에서 다시 돌려보냈다. 그래서 봉할 봉자를 씁니다. 우리 편지 예전에, 지금이야 편지 쓸 일이 없지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봉투 안에 넣고 풀을 붙이고 우표를 붙여서 우측에 또 보내는 방식이었거든요. 봉투를 다시 봉했다. 봉투를 다시 봉해서 다시 왕에게 되돌려 보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왕명, 나는 거부하겠다. 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카드 결제하고 난 다음에 사인을 하거든? 근데 얘네들이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의사대의 간원들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난 사인하지 않겠다. 노 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대성제도라고 합니다. 다시 243쪽을 다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게 지금 매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죠? 이 대성제도가 매년 출제되고 있다. 5개. 아까도 얘기했던 거 5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자, 243쪽으로 다시 옵니다. 상서도성과 육부로 구성한 실제 정무를 담당한 육부를 두었다.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였다. 장관인 상서령은 명예직이고 좌우 보기하가 책임자로서 육부를 관리하거든.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육부. 하나씩 보도록. 다음 페이지 보시죠. 육부에 관련된 부분.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 조선시대가 되면 조가 되죠. 왜냐면 부는 그 제후국가에 쓰는 용어들이고요. 왕의 나라가 되면 조자가 돼야 됩니다. 이조, 호조 이런 식으로. 이부, 그 리자가 관리 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들이 인사에 관련된 부분이고, 호부, 호구조사, 공부, 조세에 관련된 부분. 예부, 의례와 과거에 동안 준비했죠. 과거 시험. 병부, 말 그대로 병부니까 어떻게? 군사에 관련된 부분. 형부, 재판, 노비 문제, 법률 문제. 공부, 오늘날 건축, 토목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중추원, 추밀과 승선으로 보냈다. 중추원은 송해제도이고요. 추밀, 종이품. 그 다음에 승선, 정삼품. 승선은 왕명출납과 궁궐수기임이 줄였습니다. 왕명출납과 궁궐수기. 이 승선은 훗날 고려의 승선은 조선의 승정원으로 이렇게 바뀌죠. 명칭이 비슷하죠. 그래서 왕의 비서지라고 보시면 돼요. 장을 갖다 우리 도승지라고 하죠. 가끔 우리 사극 보시면 밖에 도승지 좀 들라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왕이 명령하잖아요. 도승지 가서 찾으셨나이까 비서실장이 찾아오는 거죠. 이런 방식. 추밀과 승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3사 송해제도를 번다쓰고 국가의 재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송과는 달리 합회와 곡식의 출납을 담당했다.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선의 3사와 고려의 3사를 꼭 구분해달라는 얘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보겠습니다. 자, 특징.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로서 제신과 추밀, 앞글자 제와 추자 동그라미 쳐봐. 그럼 제추희라고 했다고. 제신과 추밀이 어디에서? 여기 도병마사라고 하는 이 강의실에서 여기 들어오신 모든 부분들은 고위 관료가 됐겠네요. 예. 만장일치 의결하는 임시기구였다. 그 다음에 도병마사, 국방문제, 군사문제를 논의하였다.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가 또는 도당이라고 하죠. 도평의사사를 개편되면서 상설하되게 하고 상설에서 국정전반을 총괄하였다. 도병마사는 아까 몇 명이라고 인원이? 30에서 40명. 도평의사사는 70에서 8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원만 가지고도 우리가 도병마사인지 도평의사사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식목도감, 오늘날의 국회의 기능이다. 법의 개폐를 담당하였다. 식목도감. 대관제도 아까 설명드렸고요. 오른쪽 245쪽 의사대 갑니다.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들이 비리를 감찰하는 기능. 오늘날의 검찰과 유사한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문한기구, 학문연구와 문서작성기구입니다. 꼭 중요한 거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음서 출신자들은 등용되지 않습니다. 밑줄 긋고 별표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려 음서제도가 있죠. 즉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제들은 그죠? 무시험으로 그죠? 시험 보지 않고 관직에 진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의적으로 아무리 아버지 빽이 좋아도 예의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안기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것이 즉 장원급제해던 애들이 가는 것입니다. 춘추관 역사서를 기록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치킨이 있어야 되겠죠. 역사를 기록하고 얘기하려면 그죠? 한림원 왕의 교서 및 외교 문서를 담당합니다. 아셨죠? 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서성 경적 유교 경전 얘기합니다. 유교 경전을 관리하고 보관 충문을 제사 충문 수령 것들을 담당해야 된다. 보문각 궁궐 내에 청양각을 보완하여 설치한 기구로 경영과 장서를 담당했다. 예, 책과 관련된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절대로 음서에 제한이 되었다. 자, 기타 기구는 좀 쉬워졌습니다. 사천대, 천문관측, 신라에 천문대가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사천대, 태의감, 예, 왕실의 의학과 치료 담당, 중요하겠죠. 왕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통문관, 예, 외국어의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였다. 됐죠? 그 고려의 관직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산계와 무산계로 됐다는 거. 문산계, 무산계 체크하시고요. 아까 했던 부분이죠. 문산계, 무산계. 예, 개경에 살고 있는 문무관리들 전부 다 문산계. 그 다음 기타는 전부 다 무산계로. 그 다음 실직과 산직. 중앙관서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관직과 지방관 업무를 담당하는 예관직으로 구목을 하였다. 실직입니다. 실제 직책이 있느냐? 산직, 직책은 있는데 없어요. 자리가 없어요. 산직, 자, 검교직, 그 다음에 동정직, 네. 동정직 한번 볼까요? 고려말 공면왕 때 애구의 격퇴에 군공을 세운 자들에게 포상으로 첨설직의 밑줄을 보시죠. 예. 첨설직을 나오면 무조건 고려 후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소다. 첨설직. 예. 주로 그럼 공면왕 업적들 주로 많이 선택지 고르면 돼요. 첨설직. 자리는 없어. 첨설직이란 관직은 하사했어. 그런데 맡을 만한 직책이 존재하지 않아. 네, 이런 권리. 첨설직. 관직을 하사하였으나 내가 맡을 만한 직책이 없다. 내가 출근했는데 내 책상이 없더라는 것이 쉽게 얘기했어. 이걸 첨설직. 네. 그 다음에 지방제도로 이제 갈까요? 246쪽에 지방행정제도.
지방 행정제도 보겠습니다. 자, 태조부터 경종 때까지 초기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금유, 조장, 전운사 밑줄 그어봐요. 금유, 조장, 전운사. 네.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았던 시기에 활약했던 사람들이죠. 성종 전까지 쉽게 해서 성종 전까지는 금유, 조장, 전운사들이 조세를 징수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겠다. 전운사들이 아까 했던 얘기죠. 또 이걸 물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더니 조선 고려 전기사항을 여러분이 선택지에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고려 전기사항을 선택지에 골라내는 것도 알고 보면 되게 쉽고 모르면 되게 어려운 문제들. 처음 접했던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종 가볼게요. 네, 전국을 10도, 전국을 10도에 밑줄을 씁니다. 전국을 10도, 10도 성종 때, 5도 현종 때 바뀌죠, 이렇게. 최승로의 글에다 12목을 설치하였다. 네. 12목을 설치했다. 그다음 훗날, 좀 줄어들죠. 8목으로, 현종 때, 이런 식으로. 지방간을 파견하게 됐다. 네. 지방간을 파견하게 되었다. 지방간 아까 했다시피, 목사. 12목에 목사가 파견되었다. 목사가, 지방간이 파견되었다. 그 다음 현종 때 5도 양계. 현종 때가 되면 5도 양계로 바뀌더라. 5도 양계. 지방을 5도로 인구 변환 추이가 있었고, 양계는 동계와 북계를 합쳐서 하는 말이다. 최전방 군사 주둔지를 얘기한다. 북방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그럼 삼경 사도호부, 삼경, 개경, 서경, 동경, 사도호부, 새로운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자, 도호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지도에서 246쪽. 제일 위에 가면 안북 도호부, 항해도 땅 안서 도호부, 한경남도 지역 안변 도호부, 전라도 쪽 내려볼까요? 안남 도호부, 남쪽을 안정화시켰다. 안보고 좌우에는 북쪽을 안정화시켰다. 안서, 오늘날의 항해도죠. 서쪽을. 그럼 저 한명도 쪽, 안변 도호부. 이렇듯이 군사기지를, 그러니까 새로운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어내고, 안남은 쉽게 얘기해서, 견훤이 통치했던 후백지 지역 있잖아요. 왕건이 빼앗았잖아요. 그 지역을 안정화시켜야 되겠죠. 군사를 주둔시켜 줄 거고요. 그래서 안남 도호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군사기지 목적, 새로운 땅에 우리 땅을 쉽게 해서 그 지역의 어떤 반란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조기에 진압하고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 설치됐던 도호부들이 이제 점차 안정화되면서 행정적 성격을 바뀌어가더라는 뜻입니다. 팔목, 12목에서 8목으로 좀 더 컴팩트화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 때 간무 파견 아까 했던 거니까 생략. 편제, 경기, 경기도가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경기제라고 합니다. 경기제. 이건 중국의 제도를, 그죠? 네, 중국의 제도를 우리가 모방했다. 무슨 얘기냐? 수도인 개경이라고 하는 것에 개경부가 설치되죠? 여기에 경제적 서포트 하는 겁니다. 네. 경제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갖다 우리는 경기제라고 했다. 경기제라고 했다. 그 다음에 5도. 전라도, 양강도, 교주도, 소에서 경상도를 의미합니다. 여기는 안찰사 밑줄 그죠? 안찰사가 파견되었다. 지방간이죠, 이제. 네. 안찰사가 파견되었다. 이거 고려 얘기하는 겁니다. 안찰사가 파견되었는데 실은 이 지방간은 경직입니다. 경직이라는 말은 서울경찰서입니다. 서울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야. 원래는 개경에 있죠, 그 당시에. 개경에 머물고 있으면서 잠시 지방의 순찰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게 고려시대의 지방간이에요. 조선과 구분하셔야 됩니다. 조선은
관찰사라고 합니다. 관찰사라고 합니다. 여기는 말 그대로 경직이 아니라 외직입니다. 지방에 있는 겁니다. 예. 여기는 말 그대로 지방간의 역할을 다 하는 거죠. 행정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법률에 관련된 부분들을 총괄하는 거죠. 관찰사죠. 그러니까 관찰사와 안찰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임기도 짧아요, 안찰사는. 그죠? 임기도 짧고, 임기를 제대로 다 채우는 것들이니까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부분, 지방간에 관련된 부분, 안찰사와 관찰사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간 주군의 자사, 현의 혈령이 파견되었다. 수령이 파견된 주연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훨씬 많았다. 그래서 그 지배되지 않는 지역은 그 지역 옆에 향리들이 그 지역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향리는 세습되었다. 미주고 봐. 세습. 고려나 조선 향리는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세습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 예역전을 지급받다. 예역전 밑줄을 씁니다. 예역전. 예역전. 경정 전시가 때부터 나오는 거죠. 문종 때부터 나오는 게 예역전입니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예역전. 시정, 개정, 경정 전시가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촌. 말단 행정구로 촌이 있는데 몇 개의 마을을 묶는 행정촌으로 토착민 촌장이 밑줄을 씁니다. 촌장. 토착민 또는 이런 표현 씁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왕이 살고 있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야. 토착민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양계, 동계, 북계, 병마사가 파견되었다. 병마사의 밑줄. 병마사는 임기 6개월, 양계에 상주하면서 군사 행정적 권한을 행사했고 안찰서보다 지위가 높았다. 양계니까 동계, 북계, 병마사 2명이겠네? 아니야, 1명이야. 기억하셔야 돼. 병마사는 1명. 국방사 요충지 지인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삼경과 사도, 삼경 보실까요? 개경, 서경, 동경. 문종 때 남경으로 바뀌었다. 팔목, 지방 중심지의 팔목. 그리고 목사가 파견되었다. 사도호부. 군사적 목적에서 우리 땅을 차지하고 지키고 있던 것들이 점차 행정적 기능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향소 부곡에 대한 부분이죠. 향소 부곡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 신라가 통일 과정 중에 전쟁의 포로가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영모에 관련된 자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네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고민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향과 부곡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여기에서 농사를 짓게끔 했던 것 같아요. 이걸 갖다 우리 특수행정구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특수행정구역이다. 죽일 수는 없는 거고 사람이니까. 여기 농사를 짓게끔 하고 국가에서 이걸 징수하게 됐다. 국가에서 세금으로 징수를 하게 되었다. 근데 일반 양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을 것이다. 그렇게 나타나고요. 고려시대도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향과 부곡이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 소가 더 들어가더라. 즉 수공업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수공업자들은 여기서 물건을 생산하게끔 만들더라. 이게 소. 그래서 고려 초기에 가장 대표적인 공업 중에 하나가 산물 중에 하나 소수공업이 발달한다 이런 뜻거든요. 관에서 주관하는 관청수공업과 그죠? 고려 전기에는 관청수공업과 그 다음에 소수공업이 발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가 되면 이 모든 향수부곡들이 다 소멸됩니다. 조선 초에 다 소멸됩니다. 소멸된다는 얘기는 양인의 숫자가 증가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군역자와 그 다음에 조세를 내는 사람들이 훨씬 숫자가 증가된다는 뜻이 돼요.
훨씬 더 효과적이죠. 굳이 신분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노비라고 하느냐 물어보는 이거 노비 아니에요. 기억 잘 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 신량역천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신량역천이다. 이 사람의 신분은 전쟁 전에 이미 양인이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 하는 역할이 천한 일일 뿐이라는 뜻이야. 구분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걸 신량역천이라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신분은 뭐다? 양인이었다. 전쟁 전에. 왜? 양인 이상의 신분이 군대를 가는 거거든요. 농민 이상의 신분이라는 뜻이 시계에서. 양이란 말은 농민 이상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내가 포로가 됐다. 네, 신량역천이라고 합니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역제도에 관련된 부분은 잠시 좀 쉬어갈까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 네.